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K-팝, 힙합, R&B를 종횡무진 오가며 이름 그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진보 중인 래퍼이자 싱어이자 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인 진보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우키팝 채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키팝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보고 있는 음악 컨텐츠 중에서 제일 유익하고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런 컨텐츠에 나오기를 되게 기대했었고 오늘 되게 즐거운 대화가 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일단 제 첫 질문은 저는 진보라는 아티스트의 시작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 진보라는 아티스트 하면은 힙합 R&B 팬분들은 다 아는 이름이고 또 디스코그래피도 워낙 방대하고 막 타 아티스트와 그 협업도 워낙 많이 하시고 해서 근데 진보님의 어떤 막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정리된 뭔가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해야 되나? 정보들이? 맞아요. 전 사실 한 거의 4-5살 때 네. 아기 때 필리핀에서 자랐는데 필리핀에 있는 한인 성당에서 네. 북을 치는 걸 했었어요. 4-5살 때요? 4-5살 때요. 이제 제가 제일 어린 아이였었어가지고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서 네. 그리고 중학교 때는 밴드를 했었고 막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라이머리랑 네. 도시락? 네, 맞아요. 네. 도시락, 시트락. 그래서 프라이머리가 기타였고 제가 드럼이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또 흥락회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뭐 힙합, R&B 공연을 많이 했었고요. 중학교 때 너무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저희 락 공연 중간에 한주현 10분 쇼라고 한주현이 제 본명인데 네. 그러니까 노래는 막 본조비 이런 거 네. 학생들이 다 하는 그런 걸 하는데 저는 투팍 티셔츠 입고 그 우리나라에 조던 11 로우가 들어왔는데 네. 어디 이상한 오해해서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사이즈가 320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신고 320짜리 원래는 몇이신데요? 사이즈가? 원래는 275를 신는데 320을 신는 무리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뭐 드럼 치다가 중간에 나와서 뭐 랩하다가 뭐 그런 걸 했죠. 10분 쇼를. 진보님의 음악을 쫙 들어보면은 얘기하신 그 요소들이 다 정말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가장 큰 중심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루브? 네. 흑인 음악적인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어릴 적 그래도 유난히 좋아했던 장르나 좀 아티스트가 있다면 뭐 스티비 원더가 1등인 것 같고 저한테는 네. 보이스 투맨이 제가 한 10살, 11살 때쯤에 보이스 투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큰 사건이었죠. 그거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 한 8살, 9살 때 Can't Touch This가 히트를 쳤죠. MCMO의 저희 큰형이 그걸 엄청 틀어줬어요. 그래서 네. 근데 나중에 공교롭게도 알고 봤더니 그 노래 원곡이 Super Freak이잖아요. 맞아요. 릭 제임스. 네, 릭 제임스. 그래서 제가 Super Freak이 된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거 알고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슈퍼프리그로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그 다음에는 서태지와 아이들, 투팍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투팍, 워렌 G, 블랙스트리트, 네. 드루 힐 이런 팀들, 어. R. 켈리 알켈리. 네, 이런 팀들이 나오면서 이제 점점 저의 영향이 그쪽으로 많이 갔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살짝 띄어서 EP Call My Name 이 시절 얘기로 좀 가보고 싶은데 이 EP가 어떻게 탄생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피를 만들게 된 거는 2003년으로 거슬러 가서 제가 싱글을 2개를 만들고 있었어요. 네. 그걸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뉴올리언스가 뉴올리언스. 도와줬어요. 나 뭐 이런 걸 좀 만들고 싶은데 그랬더니 자기 군대 가기 전에 그럼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완성을 도와줬어요.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중학교 프라이머리님이랑 다니시고. 근데 뉴올리언스가 도와줘서 싱글을 만들어서 DC 트라이브에다가 올렸는데 네. 그때 조금 화제가 됐었죠. 거기서. 그러고서 가라사대라는 레이블, 가라사대. 예, 가라사대랑 들어봤어요. 계약을 예. 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앨범을 만든 게 Call My Name EP였어요. 그렇게 나온 거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Call My Name을 쫙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게 2005년에 나왔는데 2005년 그 힙합 R&B 빌보드 차트를 보니까 그때 1위 했던 게 머라이어 캐리의 We Belong Together더라고요. Call My Name EP의 감성이 그때 감성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특히 그 Give You What You Want 네. 요곡 전 진짜 좋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도 요거 많이 돌려 들었고 네. 그때에는 그런 우리나라 R&B 이 음악이 뭐 대표적으로 뭐 휘성의 With Me가 있었는데 그런 노래라든지 뭐 여러 노래들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인트로는 되게 그 미국 R&B 힙합처럼 나오다가 어쩔 수 없이 verse 부분에서는 좀 대중가요 같은 느낌으로 갔다가 이런 식의 뭔가의 그 타협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타협을 하지 않는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넵튠스를 2002년부터는 거의 매일 듣고 그랬었거든요. 넵튠스의 그런 사운드랑
네오 소울 사운드를 좀 합쳐보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뭐 노래도 있는데 랩도 있고 네. 프로듀스도 했고 한국말 영어가 섞여 있고 네. 이런 음악을 만들면은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들었죠. 지금 들어도 좀 뻔한 표현인데 진짜 세련됐더라고요 음악이. 내 노래 들어줘 Somebody call my name I'll give you what you want I'll give you what you want 이제 다음에는 바로 정규 데뷔 앨범 애프터워크에게로 이제 가보고 싶어요. 저는 이때 진보라는 이름을 처음 알았어요. 이 앨범을 통해서. 이 앨범이 나오기까지 5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5년이 걸렸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때 저의 시기는 이제 힙합 보컬의 네. 시기죠. 그래서 네. 많은 피처링을 했고 뭐 지금의 한국 힙합의 중추가 된 아티스트들의 노래 거의 한 번씩은 다 참여했던 것 같아요. 진짜 다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심지어 회사를 입사를 해서 회사를 다녔죠. 네. 그래요? CJ 하반기 공채. CJ 계셨어요? 네. 제가 그 전에 2006, 7년쯤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울림 엔터테인먼트랑 계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의 첫 솔로 EP가 아닌 정규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회사에서는 니오 같은 음악을 원했어요. 그때 니오의 소식이 너무 강력한 히트곡이었기 때문에 네. 저의 그때 원하던 거는 제이미 팍스의 포지션을 원했어요. 그래서 노래 R&B 가수인데 프로듀스도 하고 엔터테이너로서도 비춰지고 싶다. 막 피아노 치면서 막 이상한 가사로 부르고 네. 막 시상식에 진행도 하고 뭐 레이 그런 찰스 걸 영화도 주연으로 하고 막. 네. 네. 그런 비전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계속 니오의 소식 그래서 니오 진짜 제발 그만 이러고서는 그래서 박차고 나왔어요. 울림을 나온 거예요? 그게 안 맞아서. 박차가 나왔죠. 어. 위약금을 물어야 됐었어요. 네. 그래서 위약금이 당시에는 목돈이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은 대기업 입사밖에 없다. 그래서 위약금을 10개월 할부로 끊어가지고 납부를 다 해서 나왔죠. 그래서 진짜 진보 그 자체네요. 정말 앞만 보고 하시는. 네. 어쨌든 다시 이제 애프터워크 얘기로 돌아오자면 네. 당시 들었을 때 무슨 기억이 나냐면 근데 2010년에 하도 주변 친구들이 들어봐라 뭐 되게 특이하다 이 앨범. 저한테 R&B라면은 이제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막 이게 특이하게 발라드라고 이제 장르명을 붙이는 어떤 그런 발라드류의 R&B가 익숙한데 특이한 거예요. 애프터워크는 비트도 되게 만화경처럼 막 반짝이고 보컬도 되게 섹시하고 유행가처럼 따라 부르고 막 이런 앨범 아니지만 기억에 남아요. 그 앨범이 되게 특이했고 잘 만들었던 앨범이다.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상도 받았잖아요, 당시. 그 당시에는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게 선배들이 야 너는 뭐 노래할 거면 노래하고 랩할 거면 랩해 둘 다는 하지 말라 그러고 이거는 별로다 너 뭐 이건 랩은 별로야 너 뭐 음악 비트는 조금 뭐 아쉽고 그래서 조금 제가 그런 갈증을 한 몇 년을 쌓아놓고 있었죠. 그래서 왜 힙합 보컬로만 날 바라볼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슈퍼프링 레코드를 만들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레이블 만들었으니까 내 맘대로 음악 만든다. 네. 인스트루멘탈 그러니까 비트들도 넣고 싶다. 네. 랩도 하고 노래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사운드도 그런 네오 소울 많이 녹아 있죠. 네. 디안젤로도 들어 있고 뭐 드웰레 느낌도 드웰레 오랜만이에요. 네, 예. 드웰레 느낌도 많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사회적인 메시지도 거긴 넣기 시작했고 장난 아닌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디펜던트 앨범이고 그 정신이 진짜 들어가 있는 거네요. 초기에 어떤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거에 대한 뭐 울분도 담겨 있는 거고 네. 넌 싱어야 뭐 래퍼야 정해야 됐던 어떤 그 이분법 같은 걸 깨고 싶으셨던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때 제가 회사 다니면서 우울증을 한 1년 정도를 겪었어요. 네. 그거를 극복을 하면서 그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소중하죠. 치유제 같은 역할도 한 거네요. 네. 애프터워크라는 멋진 작품이 나와서 증명을 하신 거잖아요. 큰 상도 받으시고. 그래서 다음에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음악 팬분들한테 한국 R&B의 어떤 게임 체인저가 누구냐 물으면은 자이언티님, 딘 크러쉬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자이언티님 인터뷰 했고 뭐 크러쉬님도 뵀는데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진보님이에요. 진보님이 영향이 컸다. 그 어떤 그 길을 뚫어준 게 진보님이시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진짜 또 다른 게임 체인저는 진보님이 있었다. 물론 자이언티와 크러쉬에게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지만 음악적인 게임 체인저는 저는 프라이머리 앨범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그 레이백이 그때부터 유행을 하게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멀어 자니 등등등 네. 뭐 다 나올 그 수 앨범이요? 있었던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음악에서 소위 그 야마라고 하는 이렇게 네. 멜로디의 기승전결과 네. 좀 신파적인 클라이막스가 터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상업적인 기회를 가졌던 그런 풍토에서 그냥 맛과 분위기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사에 관해서도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들 할 수 네. 있게 된 것 같고, 뭐 우리 동네에서 어땠고, 뭐 내가 뭐 무슨 상표 옷을 입고 가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쭙고 싶은 게 이 애프터워크 발매 후 진보님의 어떤 그 씬에서 입지가 좀 달라졌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프로듀서 간판을 단 거가 2010년 말부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랑 맞물리는 거 보면은 저한테 좀 프로듀서의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2010년대 얘기를 해주신 김에 네. 2010년대 하면은 이 굉장히 헛스를 또 하시잖아요. 그때 PJ님이랑 결성한 마인드 컴바인드 네. 그리고 일진스 예. 이때 막 앨범 쫙 내시면서 저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제 KRMB. 그래서 한국 가요를 리메이크한 믹스테이프잖아요. 네. 저는 요것도 당시 되게 즐겨 들었었고 또 이게 리메이크 앨범이다 보니까 원곡이랑 비교해서 듣게 되고 그러니까 진보라는 아티스트만의 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돼서 저한테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의미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네. 이 KRMB라는 믹스테이프는 어떻게 하다 만들게 되신 건지. 그때 제가 결정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거는 미국 여행을 네. 2012년에 갔다 왔어요. 네. 그때 제가 세 군데 페스티벌을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코첼라랑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랑 울트라, UMF까지 네.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음악 장르를 더 많이 들었고 네. 결정적으로 뉴욕에서 제이키를 만났는데 제이키가 지금은 이제 굉장한 인플루엔서로 아주 맹활약하고 있죠. 뉴욕에 사는 교포 친구인데 제이키가 어떤 분이세요? 뭐 인스타와 틱톡에서 그 음식 먹는 걸로 그런 아. 그 인플루엔서인데 유명 틱토커. 예, 아주 네 유명하고 그리고 그 친구도 한국 음악에서 되게 다양하게 얽혀 있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좀 가교 역할을 한 역할도 있고 네.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더블 엑셀에서도 일했었고 뭐 컴플렉스에서도 와. 일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 뭐 자이언티도 네. 제이키랑 친분이 있고 뭐 아. 많은 뮤지션들이 제이키를 통해서 그런 미국 미디어에도 소개가 되고 네. 그런 친구예요. 네, 당시에 저를 매니지를 하고 있었는데 제이키가 네. 제이키 제가 제이키 집에 제이키 집이나 아니면 뭐 제이키 친구들 집에 주로 얹혀 지냈어요. 근데 네. 있으면서 제가 장난으로 막 한국 음악 듣다가 네. 아 이거 이런 거에다가 가사를 뭐 얼켈리면 이렇게 했을 거냐고 해서 뭐네 여자친구 어제 이내 옷장에서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막 제이키가 Yo you gotta do that shit 이러면서 Yo that's some R. Kelly shit 진보 you gotta do that 아 그분이 바람을 넣었군요. 엄청 바람을 넣었어요. 그 맞아요. 그것도 궁금했어요. G가 데모로 탈바꿈된 곡이 왜 G를 선택을 하셨는지. 너무나도 예뻐 내 눈이 너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Your body knows the answer 이제 보통 요새 뭐 리믹스도 있고 뭐 에딧도 있고 뭐 네. 플립이라는 표현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플립이라는 개념으로 뭐를 제일 뒤집었을 때 이게 신선할까? 그게 너무나도 예뻐 이게 너무 부셔 이렇게 가면은 진짜 플립이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요새 쓰는 플립은 그 개념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네. 최대한 많은 그 강한 반전을 주기 위해서 그 노래를 선택을 했죠. 아 그래 그 댐의 탄생 이러였군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그 재밌는 그 인터뷰에서 본 내용인데 이 믹스테이프로 인해서 이제 K-pop 씬과 연이 생겼다. 네. 그랬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믹스테이프를 통해서 SM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텐 꼬로소꼬모하고 콜라보 앨범이 있었어요. 네. SM에서. 거기서 슈퍼주니어의 섹시 프리 앤 싱글 리믹스가 수록이 됐는데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그때부터 이제 SM 송캠프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 생각하면 지금 널 이해 할 수 없어 All night 너의 색깔로 날 그다음 진보님과 K-팝의 만남 그 시대에서 꼭 저희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그 메가히트를 치고 나서 이제 진보님과 또 작업을 계속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히트곡도 만드셨고. 그래서 일단 방탄소년단과의 그 연결고리는 어디서 시작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피독이 제 작업실에 찾아온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곡 의뢰가 들어왔고 피독님이 제 작업실에 네. 와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냥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알던 사이셨어요? 아니요, 원래 전혀 몰랐어요. 원래 전혀 몰랐고 어. 그냥 되게 일적으로 네. 섭외가 들어와서 음. 작업을 하게 됐죠. 멤버들과는 녹음할 때는 딱 그 여기봐 한 곡만 녹음을 같이 했어요. 아, 뭐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방탄소년단을 그때 보고 네.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네. 근데 사실 그들이 이렇게 큰 성공을 할 거라는 거는 몰랐지만 다른 팀들과 좀 다르다는 거는 있었어요. 눈에 띄게 다른 점이 뭐였냐면 네. 우선 멤버들끼리 너무 화목하다. 음.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형제처럼. 네. 그리고 너무 사람들 개개인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어쩜 이렇게 착할 수가 있지?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막 저를 막 너무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듀서 이런 거를. 그래서 막 와가지고 사진 찍어도 돼요? 이러고 막 계속 구경하고 막 봐도 돼요? 이러고 그래서 진짜 너무 귀엽고 착하다. 그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 인상으로 남아요. 그게 지금도. 그래서 뭔가 다르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죠. 너무 좋았던 거는 제이홉 앨범 발매 행사 때 네. 하이브에서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여러 아티스트들 모여서 이렇게 했어요. 행사를. 네. 네. 이제 그때가 진짜 오랜만에 뭐 한 6, 7년 만에 보는 거였어요. 물론 네. 개별적으로는 전 RM하고는 한두 번 그 전에 봤는데 네. 만났는데 옛날 그 느낌이 팍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고 막 야, 잘 있었어? 이러고서 그냥 뭐 형 뭐 얘기하고 너무 네. 즐거웠어요. 어. 그래서 진짜 고맙더라고요. 이 방탄소년단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드리자면 이제 제이홉님께서 지금 군복무 중에 이제 어쨌든 앨범을 새로 내셨잖아요. 네. 그 앨범에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또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다면. 아, 제이홉하고는 그 치킨 누들 숲을 네. 통해서 연을 맺었고요. 아, 그 곡에 참여하셨나요? 그거의 프로듀스를 저랑 피독이랑 아. 같이 했죠. 그 에피소드가 되게 신기해요. 네. 그때도 피독님이 저의 작업실에 왔어요. 네. 그래서 비트를 좀 들어보고 싶다. 네. 갖고 계신 비트 좀 들려달라 그래서 한 8곡? 10개 정도 비트를 들려드렸어요. 네. 차례대로. 당연히 제 생각에 될 것 같은 노래부터 배치를 했는데 네. 1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2번 아 이거보단 좀 빠른 걸 원하는데요. 3번 아 이건 좀 너무 R&B 같은데요. 4번 아 이건 좀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간 거예요. 그래서 아 망했다. 네. 근데 10번이 치킨 누들숲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걸 10번에다 배치한 이유가 제일 이거는 상업적이지 않은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 혼자 그 비트를 데모를 클럽에서 디제잉 하거나 이럴 때 네. 가끔 그냥 몰래 껴서 틀고 혼자만 좋아하던 거였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뒤에 브리지 브레이크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는 무려 악기 편성이 플룻이 들어가요. 플룻. 그리고 코드도 진짜 이상하게 제가 최대한 꽈서 막 아무도 안 썼던 코드 진행 뭐 있지 이러면서 한 건데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그럼 그게 지금의 치킨 누들숲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원곡은 누구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개인 만족으로 만들어둔 거예요? 네. 아. 제가 누구 주려고 만드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거의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집에 갈 때 신나게 작업하고 집에 가면서 나는 이거 왜 만들었지? 난 왜 이거 무엇에 쓰지 이거를? 저희 어머니께서도 심지어 네. 되게 방문 열고 들어와서 들어오셔가지고 넌 이건 뭐 하라고 만든 노래니? 뭐 따라 부르는 노래니? 춤추는 노래니?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음악이에요 어머니 그랬는데 그것도 그런 노래였던 거죠. 치킨 누들숲의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제일 이상한 비트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진 노래가 돼버렸어요. 네, 유튜브에서만 뭐 몇 억 조회수가 되니까 엄청나죠. 예. 뭐 흔히들 이런 거 있죠. 뭐 책의 표지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이런 미국 격언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저도 그냥 선입견 없이 오는 기회를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인 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항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그 협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또 관련해서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진보님은 정말 많은 분들과 협업을 하셨어요. 장르를 오가는 건 물론이고 뭐 선후배 이런 차이도 물론이고 벽이 없이 많은 분들과 어우러지셨는데
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협업이란 거의 매력은 뭐라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협업의 매력은 역시 내 고정관념이 깨지는 게 제일 큰 매력이고 아까 전에 뭐 그 치킨 누들 숲도 네. 이 비트를 쓴다고 이랬던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뭐 아쿠아맨 같은 경우도 네. 그 아쿠아맨 비트를 보냈을 때 그런 내용의 랩이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맞아요. 아쿠아맨. 그것도 진짜 너무 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거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Foreign Exchange라는 팀을 네. 되게 좋아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저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비트를 보내고 뭔가 좀 진지한 네. 가사가 오겠거니 했는데 네. 거기에 그런 어장과 네. 막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한참 동안 좀 내가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른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좋은 의미의 충격인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아예 뭐 예를 들어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맞닥뜨렸을 때 기분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런 이 음식 뭘로 먹어야 되는 거지? 칼인가? 포크인가? 그래서 약간 이랬죠. 그런데 그 노래도 역시나 또 아주 많은 사랑을 받는 노래가 네. 되었잖아요. 빈지노님의 대표곡 중 하나죠, 정말. 네. 예. 사실 그 오빠 차도 똑같은 오빠 케이스였어요. 차도 쓰셨잖아요, 맞아요. 네, 타블로가 부탁을 해가지고 뭐 우리 쇼미더머니에 뭐 쓸 비트가 필요한데 네. 뭐 보내줘. 그래서 보내줬더니 이걸로 써볼게. 언제 전화가 왔어요. 며칠 뒤에. 야, 너 한번 들어보러 올래?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그랬더니 야, 근데 진짜 시간이 너무 없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왜 시간이 없다는 얘기부터 하지? 좀 불길하다. 이러고서는 딱 스튜디오를 열었는데 제 사운드 클라우드에는 오빠 차의 데모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되게 뭐랄까 좀 퓨처 펑크스러운 그런 음악이거든요. 네. 되게 밝고 멜로디가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인데 제 데모는 네. 딱 스튜디오 문 열었는데 뚱뚱뚱뚱 뜯었자 뽑았다 데리러 가 데리러 그래가지고 듣고서 한음으로 계속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들은 게 뭐지? 그래서 그때도 역시 좋고 나쁘가 아니라 이건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건데 그래서 잘 들었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서도 계속 오빠 차 뽑았다.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읽죠. 그거 엄청 히트했잖아요. 그 노래도 굉장한 역주행을 하면서 그때 막 네. 처음에 밈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이렇게 3일 밤 새면서 봤거든요. 그 과정을. 네. 너무 이건 사회학적으로 재미난 네. 주제다. 그래서 어떻게 이 여론이 어떻게 변화해가나. 그래서 그런 저의 경험들이 제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정말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여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협업을 할 때는. 협업할 때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맞춰주는 그런 공식 풀듯이 하고 제 앨범 할 때는 제가 주장하는 바가 있죠. 항상 이번에는 이런 컨셉이다라고 꺼내는 패션 브랜드로 표현을 하자면은 제 앨범에서는 옷도 입기 띠르고 협업할 때는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느낌으로 레디 투 웨어. 레디 투 웨어로 예. 가는 거죠. 그래서 제 거 할 때는 나는 이번 시즌에는 나는 이런 걸 표방하고 싶어.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 이게 내가 생각하는 지금 시대 정신이야. 예. 그런 걸 좀 많이 늘려고 하죠. 정리가 확 되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그럼 또 너무 좋은 게 지금 얘기해 주신 거 이어서 또 가보자면 오뜨꾸티를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진보의 정규 2집 판타지 좀 해볼 건데 네. 판타지를 이제 만드실 때 음악적으로 가장 중점이었던 건 뭐예요? 오뜨꾸티로 예를 들자면 어떤 테마나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때는 좀 일렉트로닉 섞인 거 하고 그리고 그 2012년 요 언저리부터 제가 제 프로필에 장르를 일렉트로 소울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장선에 있는 앨범이고 거기서는 그런 사운드적인 거보다는 그게 원래 컨셉을 가진 앨범이었어요. 컨셉 앨범이었는데 네. SF 음반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 라인이 있고 네. 줄스 원더라는 사이보그가 네. 20세기, 21세기의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똑같은 문화가 최대한 비슷하게 있는 어떤 다른 평행 우주의 행성으로 가서 직접 로맨스를 겪어보면서 사랑은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떠나가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원래는 그 스토리를 오디오 드라마로 만들고 싶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다이나믹 듀오 뭐 이런 형들한테 그 역할을 맡아달라고 성우를 그러려고 했었는데 좀 너무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좀 힘에 붙여서 음악만 먼저 냈었죠. 근데 그걸 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초기 그거에는 그 있었군요. 컨셉추얼한 어떤. 컨셉추얼 있죠. 네. 그래서 그래서 앨범 안에 부클릿에 보면은 네. 거기에 그 설명이 써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찾아서 또 보겠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그거는. Galaxy in my mind. Fantasy in my mind.
다음으로 정규 3집 Don't Think Too Much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2집에서 3집이 나오기까지는 이제 6년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사이에 KRMB2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 공백이 그만큼 길진 않았고, 근데 KRMB2를 하면서 좀 많이 에너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때가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조금 자본이 있는 프로젝트였고 여러 사람이 포함돼 있었고, 당대 최고의 R&B 보컬 분들은 다 참여한 정말 네. 야심차게 KRMB니까 네. 한국의 그 R&B 씬과 그런 역사를 좀 담자. 그래서 그때도 사실 그때도 원래는 그 부클릿을 책으로 만들어서 네. 거기에 참여한 분들 원곡자들의 스토리라든지 네. 그런 거를 다, 그다음에 지금 참여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엮어서 네. 과거와 현재와 그거를 좀 조망하는 그런 부클릿을 책으로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네. 그것도 역시 좀 혼자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아쉬운데요. KRMB는 정말 그 돈을 많이 들였다는 게 느껴지는 게 앨범 커버부터가 네. 그러니까 이전 게 공을 안 들였다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들인 게 정말 그 티가 나서 네. 너무 저도 좋아하는 앨범인데 한 가지 약속은 그대와 나 행복해 그대만 있으면 돼. 이제 그 Don't Think Too Much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참 1, 2집과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바이브의 곡들이 여러 들어있는데 그래서 3집은 좀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만드신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3집에서는 이번에 이제 좀 장르를 더 확대하고 싶었고, 네. 그러니까 뭐 힙합, R&B, 그다음 뭐 네오 소울, 약간 일렉트로닉적인 거. 근데 이제 저한테는 또 블루스도 있기 때문에 락과 블루스와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Don't Think Too Much에서는 첫 곡부터가 그런 블루스 곡으로 시작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역시나 그런 문제 의식들, 스탠다드를 좀 깨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힙합 R&B 씬에 있는 사람들이, 아티스트들이 그 장르 바깥을 좀 잘 안 나오는 것.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더 넓은 곳에서 양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장르적으로 과감했던 선택은 발라드였어요. 눈을 감아도라는 곡인데, 눈을 감아도. 예, 그거가 포함되면서 그 앨범이 좀 더 장르적으로 더 다양한 그런 앨범이 되었어요. 나는 사랑꾼. Don't you think too much? Gets your mind confused. The moment when we felt the touch, already knew. 눈을 감아도 옆에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진보님에 대해 감히 좀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현대 한국 R&B의 좀 설계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실제로 지대한 공을 끼치셨고 또 걸어왔던 길에서 현재 활동한 R&B 아티스트분들이 그 영향권에서 정말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K-R&B의 좀 설계자라는 한번 닉네임을 만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시면서 지금 작금의 R&B 씬을 돌아본다면 좀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너무 발전했고 너무 훌륭한 뮤지션들이 많이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 많이 받고요. 특히 꼽아서 한국 R&B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워낙에 많으니까요. 네. 하여튼 한국 R&B의 네. 미래는 굉장히 밝고 굉장히 훌륭한 뮤지션들이 많아요. 저 APR 알케미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있는 훌륭한 뮤지션들을 많이 만났고. 저 궁금했던 게 네. APR 케미는 어떻게 해서 들어갔다 어떻게 해서 나온지가 좀 궁금해요. 아. 그 좀 조금 의외였어 갖고 저는. 네. 우선 판타시에서 처음으로 피처링이 있었는데 그게 스윙스였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저와 국힙을 연결해준 연결고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교류가 있었고 네. 그러다가 스윙스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저랑 같이 하고 싶다고. 근데 되게 그 남자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거에 제가 되게 가슴이 불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의협심 같은 거에 좀 불타는 스타일이어서 그랬었고 이제 나오게 된 거는 우선은 그냥 제 계약 기간이 다 되었는데 계약 기간을 마치고 나오신 거군요. 네, 다 마치고 나왔고 심지어는 발표도 굉장히 늦게 했어요. 들어간 발표도 거의 1년 지나서 했고 네. 나온 발표도 한 6개월 후에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나오게 됐던 거는 제가 거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회사가 힙합
팝을 넘어서서 네. 좀 그냥 팝으로 영역을 확장시켜서 뭐 SM이 됐든 하이브가 됐든 그런 회사로 나아가는 데에 제가 제 힘을 보태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그거를 충분히 실행을 못해서 뭐 서로 간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그냥 아티스트로 남기보다는 네. 그런 꿈을 밖에서 펼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계약을 종료를 했죠. 그러면은 그 슈퍼프리그 레코즈는 어떤 거요? 처음에는 말 그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하기 위한 회사였고요. 그 다음에는 제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뭐 요즘에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지만 지금은 뭐 계약돼 있는 아티스트는 없고 퍼포머만 슈퍼프리그에서 나왔고 뭐 제 앨범들 슈퍼프리그에서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얘기로 가야죠. 네. 슈퍼프리그에 이제 새로운 괴짜분이 들어오셨잖아요. 허쉬. 이제 저는 이번에 포포모로 인해서 알게 된 분인데 네. 허쉬라는 이제 소울 아티스트 분과 새로운 팀을 결성하셨어요. 이름은 포포모고. 네. 그래서 허쉬님 이분에 대한 어떤 소개와 결성이라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허쉬는 젊은 우리나라 소울 프로듀서이자 아티스트이고요. 싱어송라이터고 네. 처음에 만난 거는 한 3년 전 정도에 저희 형과 허쉬의 이모가 같은 오케스트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뭐 내 조카 이거 하는데 내 동생 뭐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만났는데 특이했던 거는 이 음악 씬에서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네. 저도 어릴 때 바이올린 했었고 그다음에 허쉬가 바이올린이고 그다음에 또 릴라 머즈가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한번 같이 만났을 때 세 분이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요? 그때 그래서 그걸 또 공통 주제 삼아서 우리 셋이 바이올린을 했던 그게 있으니 서로 잘 지내자 이러면서 그랬죠. 근데 어쨌든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 허쉬 노래 들었을 때 편곡이 너무 좋고 그 요즘의 R&B 소울 음악의 그 세계를 너무 잘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나랑 어떻게 보면 그 근본 출발점은 비슷하지만 네. 조금 더 지금의 세대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음악과 색깔을 가지고 있구나.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업을 하면서 뭐 한 곡 만들었는데 다음 곡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앨범으로 그냥 갈까 그래서 나오게 됐죠. 그렇게 앨범까지. 네. 그럼 포포모라는 팀 그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너무 귀여워서 약간 일본 귀엽죠. 네, 무슨 캐릭터 이름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걸 노렸어요. 좀 일본 캐릭터스럽고 싶고 막 NTT 도코모 막 예. 토토로. 예. 왜냐면 또 제가 사람들 진보 뭐 너무 막 야 왜 이름에다 정치 뭐 정치 성향은 그만 뭐 이러잖아요. 또 그게 아닌데 진보 이런 것도 되게 좀 의식적인 그런 이름이고 또 슈퍼 프리 건 또 너무 세잖아요. 또 막 완전 괴짜여야 될 것 같고 마인드 컴바인드 막 또 역시 그렇죠. 철학적이고 막 영적이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좀 가볍고 좀 캐주얼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귀엽고 상품으로 나와도 좀 아기자기하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름을 짓고 싶었고요. 뭐 아내가 퍼포머 어때 이랬는데 제가 예전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다음 넥스트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을 줄여서 퍼포머라면 어때? 써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글씨가 이거다. 그래서 골랐죠. 또 그 이번 이제 포포머 이름으로 나온 앨범 그 소개글을 봤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었던 게 진보님께서 쓰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요 몇 년 사이에 한국 R&B가 K-R&B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널리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이젠 한국에서 R&B와 소울을 따로 떼어 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앨범의 장르는 소울이다라고 딱 도장을 찍으셨어요. 네. 근데 어떤 점에서 이 앨범이 소울 앨범인 거고 R&B와 소울의 차이가 뭔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R&B는 사랑 노래, 연가, 소울은 인간사를 다루는 노래. 어떻게 보면 소울은 그런 면에서는 힙합이나 심지어 트로트랑 좀 맞는 면이 있죠. 트로트도 그냥 뭐 우리 살아가는 힘든 얘기 네 박자 속에 이런 거.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뭐 힙합은 또 막 내 상황에 대해서 뭐 세상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용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저는 대표적으로 Behold Me in the Glare라는 노래 그 노래가 이 앨범을 소울이라고 할 수 있는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BYOB에서도 뭐
BYOB. 네, BYOB도 그게 남자들끼리 그냥 야 오늘 그냥 여자 다 필요 없고 그냥 남자들끼리 그냥 한잔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신세 한탄하자 이런 얘기를 담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사랑 노래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소울이다. 우리 그냥 살아가는 우리네 살아가는 얘기. 그 두 장르가 어쨌든 혼용돼서 사실 쓰이긴 하는데 그런 핵심적인 어떤 정서의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포포머는 소울에 더 가까운 이제 앨범이고. 네. 제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커티스 메이필드의 네. Freddy's Dead라는 노래를 듣다가 다시 한번 세게 이게 맞은 거예요.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왜냐면 그 Freddy's Dead라는 내용, 그 노래 내용이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뭐 살아가는 여러 스토리들이 있지만 당시 이제 흑인 인권 운동할 때인데 프레디라는 사람이 이제 뭐 경찰이나 공권력에 의해서 뭐 죽은 희생된 케이스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변하지 않는 사실은 프레디는 죽었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노래로 하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노래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현대의 뮤지션이 좀 세련된 그런 틀 안에서 네.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소울 음악의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구나.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것, 그다음에 사회적인 얘기를 하는 것, 또 인간 내면의 내 안에서의 영혼의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이 소울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사실 네. 끝났고 네. 진보님의 올해 계획과 뭐 네.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올해 스타트를 포포머로 하면서 장르 음악도 할 수 있었고 네. 좀 친근하게 다가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저의 계획은 제 앨범이에요. 네. 정규 앨범 생각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네. 궁금해요, 진짜. 네. 지금 뭘 보고 계실지가 궁금해요. 저다운 걸 하고 싶어요. 그 전엔 좀 음악 시장에 있는 다른 잘 만들어진 어떤 상품과 음악들을 보면서 네. 그래도 저 기준에 네. 비교를 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앨범에서는 좀 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큰 걸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거는 비밀로 남겨놓겠습니다. 네. 나중에 뉴스 통해서 보는 걸로. 네.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부터 여러 가지 얘기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얘기를 오키팝에서만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잘 물어봐 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만족스러우신가요, 인터뷰는? 만족스럽죠. 네. 예, 만족스럽고 저의 다양한 얘기들을 더 많이 소개하게 되는 출발점이기를 바래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오늘 진보님 인터뷰 보신 분들도 진보님 음악은 알고 있었지만 이 실제 나와서 막 얘기하시고 이런 걸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거리를 좁혀주는데 좀 그런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도 있고 저는 속 시원해요. 제가 진보님 뵈면 여쭙고 싶었던 걸 오늘 다 여쭤봐서 같이 동시 인사로 끝낼까요? 예. 배꼽 인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